2페이지 철제 창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창호에서는 우리가 정리해 두실 것이 많은 것을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페이지 267페이지 보시면 그 사진에 보면 주름문이 나옵니다. 주름문. 그래서 이 주름문은 일반적인 용도가 보통 도난 방지용이죠. 도난 방지용. 그래서 방도용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도난 방지 목적입니다. 도난 방지 목적.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광은 햇볕은 들어오죠. 채광이 되죠. 햇볕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보통 일반 방아 셔터 같은 것이 쫙 내려오죠. 그럼 햇빛이 차단되는데 얘는 그 햇빛을 차단하는 개념은 아닌, 그래서 채광 개념은 돼요. 그리고 환기되죠. 환기됩니다. 통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환기 통풍 개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선 차단 안 돼요. 시선 차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죠. 그래서 차고나 성강기 이런 데, 아니면 물품 보관하는 데 이런 데 보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겁니다. 강화 유리만 믿고 그 형태거나 많죠. 망치 큰 거 하나 들고 가서 한 대 때리면 퍽 깨지는데, 맞죠? 그 강화 유리를 믿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셔터나 있죠? 이런 주름문이 사실 필요합니다.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67페이지 멀리온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온은 시험에 기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온은 창 면적이 클 때 창의 보강이나, 사실 멀리온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창문이나 이런 창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문틀만 있으면요,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유리로 해놨다 가정합시다. 이게 유리입니다. 유리가 되면 바람이나 진동에 의해서 유리가 파손될 수 있죠. 그래서 중공형으로 접어가지고, 중공형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걸 갖다가 가로 세로 되어준 쉽게 중간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되어주는 틀이에요. 중간 틀. 그럼 이렇게 구획을 해놓으면 유리가 잘 안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오는 중간 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 틀. 그래서 거기서 창의 보강 개념이 바로 뭔가 하면, 창의 보강이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대주는 겁니다. 창의 보강 개념이 유리 파손을 방지하겠다. 이게 유리 파손 방지 목적에, 유리 파손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창호가 나오죠. 자, 스테인리스 창호는 일반적으로 이 강제 창호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길죠. 강제 일반 철제는 녹막이를 칠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주기적으로 도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스테인리스가 좋은 점은 녹슬지 않는다는 거, 맞죠? 수명이 길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도가 어떻게 철제보다 더 강하죠. 스테인리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테인리스 창호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보통 녹슬지 않는다는 거 있죠. 수명이 길다는 거하고 강도가 어떻게 커요. 철제 창호에 비해서. 그리고 넘겨보면 알루미늄 창호. 자, 얘는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래서 종합문제 지문만 나와요.
알루미늄 창호가 단독 문제가 3번이나 냈거든요. 알루미늄 창호가. 그래서 이 알루미늄 창호가 단독으로 3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종합문제 지문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얘는 계속 종합문제 지문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답도 잘 유도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초처리로 많이 냈으니까. 그럼 얘는 열 전도율이 커요, 적어요? 크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상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루미늄 창호를 거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알루미늄 창호가 유행된 거는 80년대, 90년대 엄청 만들어진 거야. 8, 90년대에 그 지어진 아파트 다 이거야. 2000년 초반까지. 그래서 에너지 절감 그런 목적 없을 때는요, 알루미늄 창호로 엄청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저거죠. 이제 경제적 측면이죠. 막 그런 거서 막 됐는데, 공사 쉽게 하고 막 이런 걸로 가볍고, 그걸로 이제 출발했는데, 근데 우리도, 자, 그래서 지금 건강 생각하는 분들은 양은 냄비가 없어야 돼요. 건강 생각하면 집에 양은이 전혀 없어요. 건강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하면 양은 냄비가 있는 거고, 양은 냄비 안 좋다. 저는 계속 어려서부터 강의 시작하면서 양은 냄비 안 좋다고 20대부터 지금까지 즐거운 양은 냄비 안 좋다고. 나는 줄기차게 이해가면 돼. 학생분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잖아. 나중에 치매 생기면 안 되죠. 자격증 따고 소장님한테 치매 있으면 안 되죠. 아, 출근해야 되는데, 맞죠? 다른 아파트로 가고 그러면 호일도 안 좋은 거예요. 그 알루미늄 호일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지금은 안 드시면 돼. 지금은 안 드시면 돼. 왜냐하면 지금 치매 안 걸렸으면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안 들어가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죠. 열 전도율이 큽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는 그 장단점 나오죠. 비중은 철의 약 3의 경량 가볍다는 거죠. 철제에 비해서. 녹설전 사용연한 기록 공작 자유롭고 장점 가지고 낼 건 없죠. 그래서 단점에서 2번 니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루미늄 단점. 그래서 2번 가지고 앞전에 언급한 거예요. 자, 알루미늄 창호는 명심하세요. 그래서 니은이 의미하는 것이 알칼리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약알칼리스,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죽 이런 것들이 뭐다? 알칼리성이에요. 얘가 알칼리성입니다. 얘가 알칼리성 바탕이에요. 알칼리하고 직접적으로 알루미늄은 부식당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요. 알루미늄은 원래 회백색입니다. 은백색입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모르타하고 직접적으로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루미늄 창호가 도색을 해놓은 거잖아. 코팅, 특수 코팅. 그래서 제일 처음에 칠하는 게 징크로메이트 칠을 하거든.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가 징크로메이트 칠하고 나서 뒤에 다른 색깔을 칠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직접 접촉하면 부식당해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두 가지 단점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다른 단점도 있는데 염에도 약해요. 소금에. 그래서 바닷가에도 직접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 은백색이죠. 원래 그래서 양은 냄비도 뭐가 되어 있다 했어요. 코팅 되어 있는 거예요. 양은 냄비도. 양은 냄비 있죠. 양은 냄비가 산화 알루미늄 코팅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벗기지면 엄청난 겁니다. 중금속 확 드시겠다네. 원래 알루미늄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강하거든. 열을 가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산을 가하거나 이러면. 그래서 김치가 산이잖아요. 절대 김치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혹시 그래서 김치는 나중에 드시고 그냥 하나씩 드세요. 뭐 다 똑같이 뭐 들어가면 맞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근데 라면 끓여 먹는 거나 맞죠? 그냥 생으로 먹는 거나 다 똑같대. 몰라, 걔 이러는 거야. 라면 먹고
스프 먹고 뭐 뜨거운 물 먹고 안에 흔들어 버리면 같이 비슷하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이겁니다. 알루미늄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금속과 접촉하면 부식당하니까 알루미늄제는 거의 동일 재질로 부품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이게 알루미늄 창호에 크레센트 이런데 나사 못이 고정이 돼 있는데 이 못을 아무거나 또 갖다 김치 말아라 이거예요. 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보십시오. 강제 창호에 비해서 내화성이 더 떨어져요. 내화성이 더 약해요. 그래서 강제는 벌겋게 달아있지만 얘는 알루미늄을 넣으면 두둑 다 떨어집니다. 자,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 특수문이 나옵니다. 자, 무태문. 무태문은 태가 없는데 전혀 태가 없는 건 아니라 상하에만 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이 무태문이 그잖아요. 강화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상하에만 태가 있는 거예요. 아래 위에는 태가 있고 좌우에 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태문이라 해요. 전혀 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상하에 태가 없으면 힌지를 못 설치하거든. 유리에다가 힌지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 상하에는 태가 있고 강화 유리문 밑에 천지잖아요. 우리 보시면 요리 된 거예요. 아래 위에는 태가 있는데 좌우에 태가 없다 해서 무슨 문? 무태문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아코디언도화는 음악기구 아코디언처럼 생겼다 해서 아코디언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밖에는 천이나 가죽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히는 거 있죠. 이분들 보통 저기 가면 짜바라라 보통 많이 하죠. 큰 음식점 가면 우리끼리 있기서 여러 애 닿잖아. 원래 다 맞죠? 짜봐라 짜봐라 이럴 건데. 그래서 칸막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해전문. 해전문은 방풍과 출입이는 통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해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보시면 에어도어, 에어커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시선의 차단 없이 거기 2번 해놨죠. 계구부 상부에서 공기를 분출합니다. 원래 원서에는 보통 이렇게 보통 많이 써 있습니다. 공기 분출량을 해석해 보니까 머리카락이 약간 흩날릴 정도만 공기를 분출하고 밑에 흡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는 흡입장치가 우리나라에는 설치를 안 해요. 흡입장치 설치하면 그거 막혀가지고 가동 안 돼요. 아,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서 그 쫙 빨아들이면 거다가 쓰레기 다 버릴 거 아닙니까? 담배 피우고 또 담배 꽁초도 버릴 거고 쫙 빨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뭐 더 할까요? 신발 더러운 거 맞아요? 그것을 이렇게 좀 흡입하고 갈 수도 있고 막혀서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강력한 바람을 분출하죠. 머리카락이 흩날리기는요 스타일 다 구겨지는구만. 맞죠? 이 장치가 에어도어, 에어커튼. 에어도어는 쉽게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먼지나 이런 외부 이런 공기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출입할 때 보면 막 설치해놨죠? 이것이 에어도어, 에어커튼입니다. 자, 그리고 창호철물을 올해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앞전은 앞으로 갔었어요. 앞으로. 뭐, 여밈대, 마중대, 이런 거 안 해야 방화문, 이런 거 완전 종합해서 냈어요. 원래 좀 방화문을 내고 싶었었는 가운데, 이쪽에 와서는 저겁니다. 이 꼬지새 그거 하나만 살짝 언급해서 답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창호철물에서 보시면 자유경첩에서 스프링 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프링 힌지. 자,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는 자, 자재문에 사용하는 거죠. 자재문이 무슨 문이 자재문이라 해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개폐되는 여닫이문이 자재문이었죠. 그런데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절로 닫힙니다.
닫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저절로 닫힙니다, 문이. 그래서 영하,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총잡이들이 딱 들어오면서 뻑 차고도 뻑뻑 했던 문이죠. 그게 자재문이잖아. 자, 그리고 자재문 옛날에 대극장 시절에 영화관에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맞아? 들어갈 때 문을 1층이나 2층에 밀고 들어갈 때 문이 밀어도 됐고 안에서 밀고 나와도 됐죠. 영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옛날에 그 가죽으로 돼 있었잖아, 표면이. 그 문이 자재문이잖아. 옛날 영화관, 지금 영화관 말고요, 옛날 영화관. 그래서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봇 힌지, 2번 피봇 힌지는 지돌이죠, 지돌이. 그래서 이제 지돌이로서, 자, 얘는 가장 묵은 문이, 자, 방화문에 사용되는 거죠. 방화문. 피봇 힌지, 방화문에 사용되는 지지철문입니다. 자, 얘입니다. 우리 이거 바로 보면 돼. 여기 있네. 저 뒤에도 봐도 되고, 아래 위. 이게 무슨 힌지? 피봇 힌지. 지돌이라 해요. 피봇 힌지. 가장 무거운 문에 쓰는 힌지예요. 가장 무거운 문에 쓰는 게 뭐다? 피봇 힌지 지돌입니다. 가장 무거운 문에 써요. 무거운 여닫이 문에 씁니다. 힌지입니다. 철내 방화문. 그래서 얘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어요. 저절로 안 닫혀가지고 상부에다가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거기 5번에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 나옵니다.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가 있는 거예요.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같은 말입니다. 열려진 여닫이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 도어 클로저. 그래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지돌이 피봇 힌지를 쓰거든. 저절로 안 닫히니까 문 상부에 뭘 설치했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를 설치해서 문을 저대로 닫히게 하는 거예요. 닫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플로어 힌지 나오죠? 자, 플로어 힌지가 바로, 자, 플로어 힌지가 바닥 지돌입니다. 바닥 지돌이.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을 한 거예요.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해가지고 저절로 닫힙니까? 저절로 안 닫힙니까? 저절로 닫히죠.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가집니다. 닫힙니다. 닫힙니다. 그래서 바닥 지돌이 플로어 힌지는 강화 유리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화 유리문. 그래서 저절로 이제 닫혀 90도 딱 꺾어 놓지 않으면 저절로 닫힙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문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그래서 중량 무거운 자재문이에요. 자, 강화 유리문이 당기도 되고 밀도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미시오 당기시를 써놓으면 그건 이유가 있어서 써놨어요. 단차가 있어서 안 열릴 때 있죠. 아니, 당기시오 이렇게 써놔서 좀 당겨주세요. 근데 당기라 한데도 꼭 밀죠. 미시오 써놨는데도 어떻게 당기고. 아니, 청개구리 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당기시는데 이렇게 탁 걸리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유가 있어서 당기시오, 미시오를 써놓은 거예요. 원래 강화 유리문 안팎으로 다 자유자재로 열립니다. 플로어 힌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레퍼토리 힌지 나오죠. 레퍼토리 힌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공중 화장실의 문이에요. 공중 화장실의 문이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사람이 사용을 안 하면 약간 열린 상태, 저절로 닫히되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한다. 그 체크하세요. 약간 열린 상태.
대략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바로 무엇이다? 레퍼토리 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퍼토리 힌지는 여러분들이 공중 화장실, 백화점 화장실 문 같은 걸 보시면 돼. 공중에.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간혹가다 이걸 바깥으로 열어놓은 데는 왜 해놨는가 하면 공간이 없어. 설계를 했는데 화장실을 너무 적게 설계해가지고 문을 안으로 연락하니까 변기하고 부딪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깥으로 열어야 되죠. 그런 경우 해놓으면 그건 잘못 설계한 게 사실 맞죠? 생각 없이 설계를 해가지고 일반 설계처럼 똑같이 한 거야. 네, 문에 뭐 열리면 문의 회전 반경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없이 설계했을 때 바깥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도어 클로저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도어 스톱 있죠. 도어 스톱은 벽이나 문짝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본대요. 자, 방문들 침실문을 생각해 보세요. 침실문 방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문에는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설치 안 했죠. 아파트 세대 현관문엔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설치해서 문이 어떻게 저절로 닫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 침실문, 방문들이나 화장실 문에 도어 클로저를 설치를 안 했거든. 그 문을 확 열게 되면 문하고 벽하고 어떻게 부딪히죠. 맞죠?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벽이나 문짝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도어 스톱이 설치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피봇 힌지 2번의 피봇 힌지 있죠. 지도리가 설치가 되면 보통 뭐다? 5번의 도어 클로저 있죠. 얘하고 결합을 하는 거야. 보통 설치해놨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의 침실문은 뭘 다는가 하면 저걸 달아요. 거기 11번의 경첩. 11번의 경첩을 답니다. 11번의 경첩이 있죠. 일반 여다지 271페이지 그 11번 경첩. 맞죠? 보통 이 경첩이에요. 여러분들 침실문에 지지하는 그 철물이죠. 걔가 경첩이에요. 경첩 보통 3개 달려있거든요. 가보시면. 이거는 피봇인지 지돌이라 캐고요. 근데 무거운 문에다 경첩 달면 경첩 뚝 떨어져요. 그냥 바로. 그래서 저걸로 하는 게 피봇인지 지돌이로 하는 거고. 그래서 경첩이 달리면, 도어 스톱이 부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벽이나 문이나 바닥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죠. 설치돼서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벽이나 문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뭐다? 도어 스톱이 되는 거예요. 도어 스톱. 그 다음에 실린더 자물쇠, 이런 게 실린더 자물쇠예요. 이렇게 돌려서 문을 여는 거. 문을 열 때 그냥 열면 안 열리고 이렇게 회전시켜서 문이 실린더 자물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손잡이로 내가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안에 실린더가 들었다 해서 실린더 자물쇠예요. 그 실린더는 여러분들이 한번 문을 저 자물쇠를 해체해 보면 알아요. 해체해 봐야 돼. 이렇게 봐가는 이해가 안 돼.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 잘 못하는 분은 하면 안 돼. 원상복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원상복귀 못하는 분들 많아. 잘 못 맞춰가지고 잘 맞추기 힘듭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렛지는 지금 이제 이거는 나이트 렛지가 없는 거야. 쉽게 옛날 보조 자물쇠 지금은 보조 자물쇠가 저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디지털 도어록이나 지문이나 이런 걸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나이트 렛지는 보조 자물쇠, 원래 야간 자물쇠라는 뜻입니다. 야간 자물쇠. 그래서 외부에서는 열쇠고 내부에서, 그러면 외부에서 일 때 조그만 구멍 하나밖에 없잖아.
신인들 자물쇠는 툭 튀어나왔지만, 맞지? 여러분들 보통 구멍 하나밖에 없어. 구멍에다 술 취하면 잘 못 꼽아. 나이 들어야지. 그리고 오르내리 꼬지새 있죠. 9번 오르내리 꼬지새가 앞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르내리 꼬지새는 이게 오르내리 꼬지잖아. 에이, 옛날에 여다 지문 있죠. 클 때 2개짜리 아래 위에 꽂은 거, 문 고정하기 위해서 현관 같은데, 큰 현관, 1층 같은데 그리고 옛날 여다 지문은 옆으로 꽂았잖아. 이렇게 딱 꽂았잖아. 이렇게 딱 올려서 옆으로 탁 거는 거. 예. 그러면 옆으로도 이렇게 탁 아래 위로 딱 거는 거지. 꼬지새 종류거든. 그래서 좌우로 하는 상하도 있고 좌우도 있습니다. 옆으로 하는 것도 있어. 꼬지새가. 오르내리 꼬지새가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10번의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오리창이나 미석이창의 잠금장치가 크레센트입니다. 오르내리 창은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없고요. 옛날에 저기 오르내리 저겁니다. 오르내리 창입니다. 비둘기하고 통이로 했습니다. 비둘기하고 통이로 창문을 잡아 이리 위로 올렸거든요. 그거 잡는 장치 크레센트. 그리고 미석이 알루미늄 창호 옛날 이렇게 닫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돌렸죠. 그게 반달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레센트라고 칭해진 거예요. 크레센트. 그리고 경첩은 일반 여다지의 힌지가 경첩이고, 도화행거가 뭐다? 전문을 이동하는 장치가 도화행거입니다. 원래 행거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동장치가 행거잖아. 그 문을 이동한다 해서 도화가 문 아닙니까? 행거, 이동장치, 도화행거. 자, 도화홀더 있죠? 도화홀더는 열려진 여다짐을 적당히 위치에 버텨서 고정하는 거야. 자, 그럼 말발구. 자,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현관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자꾸 문이 닫히니까 내가 뭘 자꾸 갖다 넣어야 되는데, 집에 짐을 잔뜩 가져가는데 문이 계속 닫히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짜증나죠. 또 번호 뻥뻥뻥 눌리고 열었다가 하나 넣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발구 딱 해줘. 말발구처럼 생긴 그게 도화 홀더입니다. 열려진 여다지물을 고정시키는 철물입니다. 이것이 도화 홀더 개념이 됩니다. 정리. 그래서 도화 홀더는 273페이지 보면 거기 그림에서 좌측 2번째 보면 도화 홀더 나오죠. 말발구 있죠. 이 도화 홀더 개념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하단이 있죠. 여기 크레센트 반달, 여기 크레센트죠. 미석이 창이죠. 장가장기 크레센트.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274페이지 보면 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자, 유리는 그 3번에 일반의 두꺼운 판유리 후판이고 무늬 한거 무늬유리고 이런 건 시험 안 내요. 내도 답 아니에요. 그래서 3번에 망임유리 나오죠. 망임유리가 금속 망을 삽입한 유리라 해서 망임유리라 이렇게 금속에 망, 금속에 이런 망을 삽입했다고 해서 망임유리라 해요. 망임유리. 그래서 망임유리는 알아두실 것이 얘가 방화용 유리로 사용이 됩니다. 얘가 방화용 유리예요. 망임유리는 방화용 유리에 해당이 됩니다. 방화용 유리. 방화용 유리입니다. 망임유리는 기억하세요. 무슨 유리다? 망임유리는 방화용 유리예요. 망임유리가 방화용입니다. 화재가 나면 열에 의해서 유리가 팍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방화용 유리여서 이게 을종 방화문에 해당이 돼요. 을종 방화문. 망임유리가. 그래서 알아둘 거. 그래서 이 망임유리가 기억하십시오. 얘가 을종 방화문으로서
얘가 안전유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유리. 그러면 안전유리는 어떤 사람 안전과 관련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안전유리에 해당되는 유리가 이거거든요. 망임유리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강화유리가 안전유리입니다. 강화유리. 그리고, 저겁니다. 접합유리. 접합유리가 안전유리 되고, 그리고 이제 방탄유리. 이런 것들이 안전유리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유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 얘들이 안전유리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앞전에 이제 이 유리 낸 거에 접합유리 개념 낸 거에 앞전에 접합유리, 안전유리 낸 겁니다. 자, 4번에 복층유리, 2장 또는 3장의 유리에 일정 강을 두고 그 사이에 건조공기층을 둔 것이 바로 복층유리 페아글라스가 됩니다. 페아글라스. 그러면 이 4번에 자, 이 복층유리 있죠. 복층유리, 이종유리, 영어로 페아글라스입니다. 그러면 이 복층유리는 목적은 사실 이겁니다. 목적은 이런 단열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단열은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이나 여름에 더위를 방서, 이 단열이요. 열의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단열 개념하고 그다음에 방음,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이나 결로를 줄이는 결로 저감, 이런 목적으로 복층유리 페아글라스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페아글라스는 알아두실 점이, 자, 얘는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돼요. 현장 절단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복층유리는. 왜? 공기층이 밀폐돼야 돼. 현장 절단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복층유리예요. 주문 제작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문 제작 형태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복층유리는 페아글라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어디 들고 가서 사용 못 하는 거예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 제작해야 됩니다. 간단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강화유리. 강화유리가 일반 열처리에서 보통 600도씨 가열했다 급냉시켜서 만든 유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도가 세죠. 다른 거에 비해서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보통 그래서 이 강화유리가 왜 안전유리에 속하는가 하면, 강화유리, 얘는 일반 깨질 때 일반 유리처럼 안 깨진다는 게, 파편이 잘게 부서지는 게, 파달처럼 잘게 파편이 부서져서 안전유리라고 하는데, 근데 초반에 그래서 이거잖아요. 영화 찍은데 이런데 자동차 충돌하면 파편이 떨어졌었죠. 잘게. 근데 문제가 그걸로도 다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합성수지 부착해 파편이 안 떨어지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접합유리화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유리는 안전유리에도 속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안전유리고요. 그래서 파편이, 자, 이 파편이 잘게 부서져, 잘게 파손된다는 거죠. 예. 잘게 파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잘하게 이제 파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유리도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돼요.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주문 제작해야 되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문에도 사용이 되지만 선박이나 있죠.
선박이나 자동차 도화 유리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합유리죠. 얘가 앞전에 시험 내죠. 오래 뭐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요. 접합유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리고 강화유리는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때리면 절대 손으로 때리지 말아요. 그리고 저 돌멩이로 던지려고 하면요, 가까이서 던지면 자기가 맞아요. 튕깁니다. 혹시 던지가 자기가 맞아본 사람 한 번도 없습니까? 던지면 탁 돌이 튕겨 나와요. 안 깨져요. 깬다고 돌로 던지는데, 돌 던지려면 엄청난 큰 돌로 던져야 돼. 그리고 힘이 또 약하면 또 튕겨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맞아요. 혹시 없습니까? 한번 맞은 적? 자, 그래서 강화유리가 이제 이거예요. 불량이 나면요,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데도 부서집니다. 그래서 샤워부스 이런 데 설치하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강화유리가 품질 확인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품질 확인 안 하고 나와요. 그럼 불량이면요, 팍 깨지는 게 보통 힘을 안 가해도. 자, 그리고 이제 이 접합유리는 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다가 폴릴 비닐체까지, 폴리비닐 등, 바로 이게 합성수지거든. 합성수지. 그래서 이 합성수지를 넣고 150도 열로 강하게 접합해서 만든 유리, 가열 압착해서 만든 유리가 바로 접합유리입니다. 그럼 이 접합유리는 얘가 안전유리에 속한다 했죠. 얘가 왜 안전유리냐? 자, 유리 파편이 뭐가 됩니까? 비산되지 않도록 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겁니다. 유리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거죠. 비산 안 되도록 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해준 유리라서 안전유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 자동차 유리가 비산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접합유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겹침유리라고도 하고, 겹침유리 또는 적층판유리 이렇게 칭합니다. 쓰기 싫은 사람들은 접합유리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75페이지. 거기 10번에 자외선 투과 유리 있죠. 자외선 투과 유리는 유리 중 철성분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외선이 투과돼요. 자외선 투과. 그러면 자외선 투과 유리는 병원의 일광욕실 같은 데가 자외선 투과 유리를 씁니다. 일반 유리는 자외선 투과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철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철성분이 들어가야지만 힘 강도가 있거든. 유리가 안 깨지고. 그래서 보통 자외선 투과 유리는 자외선을 투과시켜준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유리는 자외선 투과 유리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예 자외선이야 되면 선크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집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빨래 있죠? 빨래를 건조시킬 때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빨래가 냄새 나는 이유가 문을 안 열고 건조시켜서 그런 게. 그래서 문 안 열고 건조시키는데 수건 같은 게 자꾸 그 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여시고 하셔야 돼요. 그걸 명심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거기 12번에 있죠. 방탄유리가 이제 접합유리를 갖다가 여러 겹을 두껍게 하거나 강화유리를 접합유리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접합을 갖다가 됩니까? 쓰기 싫어서 합유리 이렇게 하는 게 접합유리. 접합유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여러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강화유리를 접합유리화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유리다? 방탄유리가 되는 거예요. 총알 못 뚫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이유리 있죠? 자, 로이유리는 이것이 로이유리의 기본입니다. 로이유리는. 자, 보통 로이유리가 초반 로 에미시비지 글래스의 약자 딴 거에 로 에미시비지 약자 따서 로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부르는 게 로이 유리. 로이는 영어의 알파벳 있죠. 로 에미시비지 로에 로 따고 에미시비 이 딴 게 로이. 그래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한 건가 하면 자, 이겁니다. 최근에 자, 오피스 건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리로 다 만들잖아. 사무실 전부 다 유리로 하니까 여름에 온실 효과가 있잖아요. 맞죠? 여름에 온실이 돼버려. 그럼 냉방비가 엄청 들어갈 거 아닙니까? 냉방비가. 맞아? 뭐 따뜻하게 데워지니까 유리로 다 둘러싸니까 온실이 되니까. 맞죠? 엄청 냉방비 들어가니까 여길 코팅하는 거야. 여기를 은으로, 이 금속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은으로 보통 코팅을 해요. 은으로 코팅해서, 이거는 많이, 가시광선 투과율은 많이 해준 거, 가시광선이 조명학적 의미의 광선이거든. 이 투과율은 높여주고,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밝고 어둡고 빨주노초 파노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이 투과율은 높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빨래가 마르는 거 있죠. 온도가 올라가는 열선을 갖다가 적으라고 합니다.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외선을 다르게 열선이라고 돼요. 열선. 적외선을 열선. 그럼 보통 일반 유리는 적외선 반사율이 10% 이하입니다. 별로 안 돼. 거의 나머지 거의 투과가 되는데 이 적외선의 반사율을 80%까지 높인 거야. 이 적외선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80% 정도까지 높인 겁니다. 그러면 실내가 많이 안 더워질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이야기했죠. 자외선은 일반 유리는 자외선을 투과율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샤시하고 안에 샤시하면요 제로야. 안 들어와 자외선은. 그래서 실내 안에서 자외선 타령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 조명기구에서 자외선이 더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이 유리가 바로 그러면 에너지 절감을 하여 냉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도입된 거야. 사실 로이유리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이 유리가 먼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들어온 게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그럼 겨울철용도 만들자 이거야. 맞죠? 아파트 복사 난방 했는데 복사기를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겨울에는 햇빛을 들어와야 되겠죠. 적외선이 들어와야지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복사기를 그렇게 한 겨울철용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용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만들 기술력이 발달돼가 초창기에는 이겁니다. 이걸 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리가 시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에너지 뭐다? 절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리가 뭐다? 로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76페이지 보시면 유리볼록. 자, 유리볼록은 보통 이거죠. 저 개념이죠. 유리볼록 가지고 벽을 쌓은 거예요. 보통 시멘트 볼록이나 벽돌 가지고 있죠. 벽을 쌓으면
시선이 차단되죠. 햇볕이 안 들어오잖아. 그런데 유리로 된 볼록 가지고 벽을 쌓았죠. 그렇게 햇볕이 은은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유리블록은 거기 나오죠. 1번에 채광겸용 구조용 블록인 거예요. 장식용으로도 사용되고, 그래서 채광도 되면서 벽이잖아요. 벽은 구조거든. 벽을 쌓잖아요. 구조용 블록 만들어지고, 그러면 장식도 이긴 하거든. 유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거는 그 위에 써놨죠. 투명 유리 두께를 95mm, 넓이를 200mm 구조 규격으로 채광 구조 및 장식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해놨죠. 중공블록에서 내부에다가 70% 정도 저하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 밀봉해서 만든 거예요. 안에는 공기인 거예요. 공기 상태로 되고 바깥에 유리로 된 거예요. 그럼 중앙 센터가 뚫어나가 공기는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2번에 열 전도율이 보통 벽돌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열 영역도 있다는 거죠. 일반 벽돌보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보시고, 그리고 시방서 있죠. 시방서는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기출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 냈다. 지문 쓴 것까지 두 번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 자, 그러면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 습도가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실링 공사는 저거였죠. 실링 공사는 줄눈을 방수 처리한 게 실링이 했잖아. 실리콘 쏘는 거죠. 그러면 재료와 재료 사이 있죠. 이런 것은 실링 공사고, 실란트는 틈새나 구멍이 났을 그 메우는 작업하는 게 실란트 작업이에요. 실란트는. 그래서 우리도 저거죠. 이빨에 구멍 났을 때 떼우는 작업하죠. 그거 실란트 작업을 안 합니까? 혹시 구멍 떼우신 분 없습니까? 옛날 아밀감으로 실란트 했었죠. 네, 떼웠죠. 지금도 아밀감 합니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 90%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이거는 시험에 이제 답이 됐던 거죠. 배수 구멍은 몇 개? 2개. 2개입니다. 2개. 이건 기출됐던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도 나중에 언급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 및 보관, 이것도 언급했고, 복층유리는 몇 매 이상 겹쳐서 보관하지 않는다? 20매고요. 그 다음에 절단은 아직 시험에 안 냈습니다. 봐두시고. 자, 절단은 유리를 절단할 때 상부미 한쪽 측면 1.5에서 2mm보다 짧은 치수로 절단해야 돼요. 정확히 절단되면 유리를 끼워넣을 때 파손돼요.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직 가스켓은 시험에 저것만 언급했어요. 가스켓이 정형이냐 부정형이냐. 자, 이 가스켓은 원래 발음상은 게스킷인데, 게스킷이 계속 발음하면 욕돼요. 게스킷 이래 되면. 그래서 게스킷을 안 쓰고 가스켓이라고 교수님들이 쓰게 됩니다. 제가 추론한 대로 그대로 썼잖아. 가스켓. 제가 농담 삼아 했거든. 게스킷 하면 욕해요. 나중에 욕돼요. 그래서 일본식 발음으로 많이 씁니다. 일본어 히라카나 가타카나 있죠? 그걸로 하면요 발음이 안 되는 발음이 많아. 그래서 왜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발음을 잘 하잖아. 영어 발음을. 맞죠? 일본은 받침하는 거 해가지고 저거 쓰죠. 그게 뭐죠? 이걸 뭐라 하죠? 이 발음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들이 일본어 영어 잘 안 돼. 한국 사람이 영어 더 잘하는 이유가 이거죠.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가스켓의 바로 뭔가 유리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입니다. 제품으로서 공장에서 고무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게 방충망 바꿀 때 보면 뭐 긴 거 가져와가 이렇게 팍 밀잖아요. 방충망 교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파트 방충망 교체하면 와서 작업할 때 방충망 교체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그때 가스켓 밀어 넣거든. 못 보셨구나. 딱 보니까 공사하기 쉽습니다. 그거 딱 보면 쉬운데 여러분들 하면 안 쉬워. 그래서 이 고무 제품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제품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형 제품인 거야. 가스켓은 무슨 제품이다? 정형 제품이에요. 가스켓은 부정형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형이다 이거 가지고 한번 다룬다 했거든. 정형, 부정형 가지고. 자, 부정형은 이런 게 부정형이에요. 액상으로 주입해서 지 멋대로 생기면 그건 부정형이야. 그럼 쉽게 우리 실리콘 쏘는 거 이런 건 뭐다? 부정형이에요. 실리콘 쏘는 거는. 맞죠? 그럼 우리 보톡스 맞는 것도 부정형이죠. 맞지?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켓은 이것만 언급을 했고요. 아직 이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이고 다른 면은 견고한 걸 보통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쪽을 다 가스켓 쓰면 둘 다 견고한 거 밀도 높은 거 쓰면 안 끼워져요. 근데 둘 다 부드러우면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견고하고 하나는 부드러운 걸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똑같잖아. 부모 둘 다 엉켜가면 애 죽죠. 애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 맞죠? 한 명은 뭐렇게 하면 한 명은 닳아줘야 되죠.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병 길이보다 약간 길게 잘라야 돼요. 얘는 정확히 짧게 자르지 않고요. 그럼 아까 유리의 절단은 어떻게? 짧은 치수로 절단하고 얘는 어떻게? 약간 길게 절단한다. 그리고 중앙부터 넣어야 돼요. 자, 만약에 모서리부터 끼우면 불균형 중간에 툭 튀어나와. 그래서 어디부터 끼운다? 중앙부부터 모서리 쪽으로 해야 돼. 그래서 3번에 가스켓을 끼우는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 유지하도록 절대 모서리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중앙부터 끼워라 이게.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도 봐요. 절대 모서리부터 절대 안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에 설치할 때 있죠. 유리 설치는 중앙에서 좌우로 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좌우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유리를 끼워 나오면요 풍압 때문에 위험해요. 중앙센터가 중앙이 풍압을 제일 세게 받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본에 가면 간혹가다 건물에 혹시나 어디 가서 봤을 때 중앙에 구멍을 뻥 뚫어놓은, 제가 어디 위치를 어디라고 들었긴 들었는데 그때 대충 들어가지고 내가 직접 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을 딱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해외라고 딱 가본 데가 일본 딱 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 가까운데. 그래서 어느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겁니다. 중앙에다 구멍을 뻥 뚫어 놓은 건물이 있어요. 그게 풍등 설계한 거야. 풍압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에다가 구멍을 빵 뚫어 놓은 거야. 바람 통과하라고. 재미로 뚫어 놓은 거 아니에요. 풍등 설계를 한 거야. 풍화중 설계.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281페이지 수장공사 나오죠? 수장공사. 자,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떼는 공사가 수장공사입니다. 수장공사. 자, 이 수장공사는 올해도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세요. 자, 아마 때 되면 한번 할 것 같고요. 아직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해야 될 파트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0에서 한 문제예요. 0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힘주어서 했던 데가 16회 때가 마지막 힘주어서 했고요. 17, 18, 19, 20회 동안 내가 별로 달갑지 않게 본답니다. 올해도 확률 50% 정도밖에 안 돼. 확률 50%, 나올 확률 50%입니다. 나올 확률. 그래서 한 문제 나올 정도 확률이 50% 정도 돼요. 그래서 간단히 보세요. 거기 281페이지 징두리 판벽, 징두리는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고 해요. 어디를?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고 합니다. 징두리. 그러면 하부에다 판벽되면 징두리 판벽되는 거예요. 그리고 282페이지 걸레바지하고 283페이지 고마기하고 헷갈리면 비교만 해 두시면 돼요. 걸레바지는 내부벽 하부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 청소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걸레바지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바닥에. 바닥과 벽하고 맞닿는 부분 하부 있죠. 바닥 청소시 벽면이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걸레가 탁탁 벽을 때려 착 대봐요. 물걸레가 벽을 딱 대면 걸레에서 벽지가 더러워지겠죠. 벽면의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걸레 바지. 자, 고마기는 자 바깥벽 외벽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갖다가 자 보통 의정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요. 그럼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절 한번 생각합니다. 절. 사찰을 보시면, 사찰을 지을 때 그냥 바로 건물이 올라가면 안정감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단을 쌓아가지고 있어. 기단 위에다가 주춧돌 위에다 기둥 올려가 건물 올렸잖아.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고마기 개념이 그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건물이 그냥 지어지면 안정감이 없으니까 지표면하고 맞닿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 지표면이 있으면 이 바깥벽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해줘 버리면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높이 한 50cm 정도. 50cm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면 안정감이 좀 있거든. 이 부분이 고막인 거야. 그러면 붉은 벽돌집을 봤을 때 벽돌이 지표면에서 바로 올라가지 않죠? 맞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바깥쪽입니다. 이 부분을 고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막이. 바깥벽에 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데는 고막이. 이래야지 안정감이 있어. 그대로 내려오면 안정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방음벽에서 넘겨보면 코펜하겐 리버 나오죠. 코펜하겐 리버는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가장 먼저 썼다고 해서 코펜하겐 리버라고 칭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오림목이라고 해놨죠. 오림목. 오림목은 소각재를 오림목이라고 해. 소각재. 적은 각재를 오림목이라. 우리 각재를 각목이라 하는 동네도 있고 각구목, 각기목이라 하는 데도 있죠. 맞죠? 동네마다 이름이 다 틀려요. 지방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각재인데 적은 각재, 특수한 단면 세시는 영어로 몰딩이고, 몰딩 마무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곡선지게 둥글게 오목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몰딩이라고 하는 거야. 몰딩.
몰딩 세시리에서 만든 것이 시초가 돼서 코펜하겐 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목적이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효과? 음향 효과입니다. 이게 주 목적이고 얘가 주 목적이고 뭐 장식 목적도 있긴 있어요. 장식 목적도. 요새 장식 개념도 쓰긴 써요. 근데 주 목적은 음향 효과야. 이걸 쓰는 거예요. 방송국이나 극장 같은데 벽에 쓰는 거예요. 벽에. 자, 방송국이나 극장에서 음이 반사되면 안 되잖아요. 울림이 생기면 좋겠어요, 나쁠게요? 나쁘죠. 그래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목재 루브라고 그 2번이지 목재 루브라고도 하는 나무 루브.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나온 게 그때 3행가 살 때 그 단열재 종륜에 있을 때 얘가 답이 돼서 얘는 단열재가 아니에요. 음향 효과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방송국에 스튜디오에다가 뭐 벽에다 단열재 한다고 오리목을 이거 참 코펜하겐 니브를 붙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외벽의 소음 방지, 이거는 초창기 시험에 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소음 방지 대책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시험에 16회 때 이래 나온 거야. 공동주택 소음 방지 대책으로 해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진짜 바로 나오대요. 그때 이때 왜 나왔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겼잖아. 사람을 죽였어. 층간소음 때문에. 하나 죽였으면 안 나왔을 텐데 한 번 더 사고 또 생겼어요. 그래 바로 안 되겠으면 강의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앞뒤 나왔기 때문에 강의 안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습니까? 다시 100% 나오면 다시 시사성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 사건 사고가 잘 안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적은 공부하십시오. 285페이지 그 창고에가 나오는 거 있죠. 공동주택의 세대 내 첨감받아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콘크리트의 슬래브 두께는 얼마 이상? 210mm 이상 하는데, 근데 라멘 구조, 보기둥을 통해서 내력을 준다는 구조는 얼마? 150mm 이상 돼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는 의락했죠. 그렇지만 교수는 라멘 구조를 골조 구조, 기둥포로 구성된 걸 라멘 구조라고 해요. 자,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뭘로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뭘로? 벽식 구조로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 210mm가 바로 벽식 구조라는 거야. 그럼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자동으로 최근에 아파트가 벽식 구조니까 이걸 기준 잡은 거야. 210mm 기준을. 그리고 예외로 라멘 구조이죠. 별도로 주어진 거예요. 150mm로. 그럼 문제 이거죠. 벽식 구조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거예요. 맞죠? 두껍게 하라는 건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에 바닥 충격음이 경량 충격음 나오죠. 경량 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 바닥 충격음만 한다 이죠. 자, 뭐예요? 이게 딱딱하고 가볍고 딱딱하다. 접시 밥그릇. 맞죠? 찻잔 이런 거. 주방에서 떨어뜨리는 물건들. 주방용품들입니다. 얘는 무슨 용품? 주방용품하고 그다음에 애들 장난감들. 애들 장난감 로봇 이런 거 만들잖아. 간혹가다 막 진짜 로봇가 날 줄 알고 확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 맞죠? 그건 몇 데시벨? 58데시벨이야. 자, 그리고 중량 충격,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입니다. 바로 누구다? 인간, 사람입니다. 사람. 무겁고 부드럽죠. 아니, 발바닥이 딱딱한가? 나는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몇 데시벨? 50데시벨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법령, 이거는 주택법령에서 따온 거예요? 이 인간들이 별걸 다 하네. 이런데 법규를 안 배워가 할 수 없이 해드려야 돼. 법규 안 배우죠? 맞죠? 법규 외웁니까? 안 배우잖아요. 2차. 1차부터 일단 합격해야지 되네요. 1, 2차가 구분되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중개사는 1, 2차를 동시에 시험 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따로 시험 치잖아. 합격하거든. 자, 그거 좀 봐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넘깁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요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